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여자의 겨울입니다. 60년, 15년, 3년. 서로 다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외도로 상처받은 세 여자가 있습니다. 할머니 정미, 딸 혜경, 그리고 손녀 고은. 이들의 겨울 같던 마음이 어떻게 따뜻한 봄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지 함께 보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깊은 지혜와 함께 용서와 자비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세 여자의 겨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오던 날, 고은은 할머니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다. 3년 전 준혁과 헤어진 후로 연애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기 힘들어졌고, 어머니 혜경 역시 15년 전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한 후 남자라면 치를 떨었다. 그런 모녀가 할머니 정미의 치매 소식에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모이게 된 것이다. 할머니, 고은이 왔어요. 문을 여는 할머니 정미의 얼굴에는 여전히 80년을 살아온 사람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날카로웠던 눈매가 어딘가 흐릿해졌다는 것이었다. 고은이가 왔구나. 혜경이는 어디에 있니? 엄마는 음식점 정리하고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운을 안으로 들였다. 50년 전부터 살아온 이 집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다. 마루에는 할머니가 직접 기운 이불이 포개져 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함께 젊은 시절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할아버지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요즘 몸은 어때요? 내 몸은 아직 쌩쌩하지. 난 아직 멀쩡해. 정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고은은 알고 있었다. 지난달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제가 당분간 여기서 같이 지낼게요. 대학원도 휴학했어요. 휴학. 그건 왜 그러는 거야? 고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준혁과 헤어진 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충격이 생생했다. 2년을 사귄 준혁이 동기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 입술을 꽉 다물었다. 배신. 그래. 그런 놈들이 많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60년 된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다. 고은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할머니는 그 상처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오후 6시경 혜경이 도착했다. 하루 종일 음식점에서 일한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다. 15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엄마, 몸은 어때요? 뭐가 어떠긴 어때? 너희들이 호들갑을 떠는 거지. 정미는 여전히 자신의 병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혜경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고은에게 말했다. 고은아, 할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어제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셨대. 다행히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엄마도 힘드시죠? 음식점 일에 할머니까지 돌봐야 하시니까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미 익숙해진 일이야.
혜경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홀로 살아가야 했던 15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메마르게도 만들었다. 저녁 식사 중 정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고은아, 너 남자친구는 잘 지내니? 고은의 수저가 멈췄다. 할머니는 자신이 준혁과 헤어진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에요. 헤어져. 언제 그랬지? 정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 놈이 바람을 폈지. 나쁜 놈이야. 혜경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남자들은 다 그래.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엄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네 남편도 그랬잖아. 순간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혜경의 얼굴이 굳어졌고 고은은 어색하게 밥을 씹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였다. 특히 친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엄마, 밥이나 드세요. 왜 그만하라고 해? 너도 잘 알잖아. 남자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를. 내 남편도 그랬고, 이 남편도 그랬잖아, 똑같이.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 것 같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고은이 달래려 했지만 정미는 계속했다. 너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젊고 예쁜 계집년한테 넘어가서 나를 두고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믿을 게 못해서. 갑자기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아픔이었다. 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만하시고 밥이나 드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한테 배신당하고도 아직도 남자들을 믿어? 고은이는 똑똑하게 혼자 사는 게 나아. 고은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미 3년간 혼자 살면서 충분히 외로웠는데 할머니까지 그런 말을 하니 더욱 절망스러웠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준혁까지. 정말 남자들은 모두 같은 것일까? 할머니, 저 방에서 좀 쉴게요. 고은이 자리를 뜨자 혜경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고은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걔도 힘들어해요. 내가 뭔 잘못된 말을 했다고? 사실이잖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혜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속으로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고은은 할머니 방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 너머로 할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꿈속에서도 아픈 기억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새벽 2시경 고은은 화장실에 가려다 할머니 방을 지나게 되었다.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정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일기장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다. 고은이 아직 안 잤구나. 이거 한번 봐. 정미가 일기장을 가리켰다. 60년 전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였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젊을 때 쓴 거야. 네, 할아버지가 그 여자와 바람을 폈을 때.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흐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1965년 3월 15일. 오늘 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동네 과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은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아픔을 글로 마주하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상처와 너무나 비슷했다. 할머니, 밤늦게 뭘 이런 걸 보세요. 이제 주무세요. 6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말이야.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고은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평생 원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미 자신도 어떻게 그 원망을 놓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6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분노와 상처를 이제 와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 순간 멀리서 절 종소리가 들려왔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절에서 울려오는 새벽 예불 종소리였다. 할머니, 저 종소리 들려요? 그래, 지장암이지. 요즘 새로운 스님이 있다던데. 스님이 계세요? 법현 스님이라고 하던가. 50대 정도 되는 스님이야. 고은은 종소리를 들으며 문득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3년간 혼돈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평화로운 순간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내일 그 절에 한번 가볼까요? 절에? 왜 그러고 싶은 거야? 그냥 산책 겸으로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가본 적은 있어. 내일 가볼래? 근데 하도 오래전이라. 다음 날 아침 세 여자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한 기류는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다. 엄마, 오늘 할머니와 절에 다녀올게요. 혜경이 고개를 들었다. 절에? 왜 갑자기? 그냥 산책이에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세요. 별일이네. 할머니가 절 가신대? 혜경은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종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끔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 정미의 말에 혜경과 고은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쩌면 이번 겨울이 이 집안의 오래된 상처들과 마주할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오후 2시 할머니와 손녀는 나란히 절로 향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걸음은 가벼웠다. 아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답답한 집을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지장암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절이었다. 대웅전과 요사체, 그리고 작은 정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서 오십시오. 대웅전 앞을 지나가는데 중년의 스님 한 분이 다가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법현 스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군요. 저는 고은이라고 하고 이분은 저희 할머니 정미예요.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에 절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은 스님을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스님, 여기 온 지 오래되셨어요?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전엔 어디 계셨나요? 법현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세상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출가한 경우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죠. 고은의 눈이 번쩍 떠졌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가요? 그럼 오늘은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요사체로 향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고은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스님,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법현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믿음이 깨졌다는 것은 거기에 집착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집착 말입니다. 정미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런 배신한 놈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은은 스님의 말에 뭔가 새로운 관점을 느꼈다. 3년간 준혁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그 원망이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가 말했다. 그 스님, 괜찮은 것 같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이도 적당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날 밤 고은은 스님의 말을 곱씹어 봤다. 집착? 자신이 준혁에게 가졌던 것이 사랑이었을까? 집착이었을까? 그리고 할머니가 60년간 품어온 분노도 어쩌면 멀리서 다시 종소리가 들려왔다. 어제보다 더 깊고 울림이 있게 들렸다. 이번 겨울은 뭔가 다른 겨울이 될 것 같았다. 지장암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새 여자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혜경은 아침 일찍 음식점으로 나가고 고은은 할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며 치매 증상을 살피고 있었다. 정미의 상태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다. 어떤 날은 멀쩡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또 어떤 날은 딸과 손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가씨, 누구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고은에게 정미가 물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은 기억이 흐릿한 모양이었다. 할머니, 저 고은이에요. 손녀예요. 손녀라니? 내가 손녀가 있나? 고은의 가슴이 아팠다. 치매라는 병이 할머니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다. 네. 있어요. 혜경 엄마 딸이 저예요. 혜경이는 누구야? 그때 마침 혜경이 일찍 집에 돌아왔다. 음식점 기계가 고장나서 일찍 문을 닫았다고 했다. 엄마 어떠세요? 혜경의 인사에 정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당신은 또 누구고? 엄마 저 혜경이에요. 딸이에요. 딸이라고? 내 딸이 어디 있다고 딸이 있어? 혜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마음이 아팠다. 엄마 제가 혜경이에요. 어머니 딸 말이에요. 정민은 한참 혜경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아, 맞다. 혜경이. 내 딸 혜경이구나. 엄마 딸도 못 알아보고 이제 기억나세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고? 정미가 고은을 가리켰다. 제 딸 고은이에요. 어머니 손녀예요. 정민은 한참 고은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은이. 고생 많았지. 혜경아.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듯 정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혜경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치매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고생을 기억해주는 어머니가 고마웠다. 엄마 저녁 드세요. 혜경아. 너 정말 힘들었지? 그놈 때문에. 혜경이 수저를 드는 손이 멈췄다. 15년 전 그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치매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만큼은 또렷했다. 엄마 옛날 얘기는 그만해요. 내가 다 봤어. 그놈이 다른 여자하고 호텔에서 나오는 걸 말이야. 고은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외도 현장을 할머니가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할머니, 그걸 직접 보셨어요? 그럼 내가 그날 우연히 시내에 갔다가 그놈이 젊은 여자 손을 잡고 나오는 걸 봤지. 정미의 기억이 또렷해졌다. 15년 전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혜경이가 집에서 애 보며 고생하는데 그놈은 밖에서. 엄마 그만해요. 혜경이 말을 끊었지만 정미는 계속했다. 왜 그만해? 사실이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내 남편도 그랬고.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할머니, 이제 밥 드세요. 고은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정미는 멈추지 않았다. 고은아, 넌 똑똑하니까 결혼 같은 거 하지 마. 남자들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내 남편 박종호, 그 놈도 마찬가지였어.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만난 여자하고
갑자기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 여자가 예뻤어. 나보다 훨씬. 그래서 그 놈이 넘어간 거야. 혜경과 고은은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방되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 놈은 그 여자를 잊지 못했어. 나는 애 둘을 키우며 고생하는데 그 놈은 가끔 부산으로 내려가곤 했지.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1965년 3월이었나 내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게 그 놈이 그 여자한테 보낸 편지를 우연히 봤거든. 편지를 보셨다고요? 그래, 봤지. 당신이 그리워. 잠을 이룰 수 없소. 곧 부산으로 내려가겠소라는 내용이었어. 고은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고통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자신이 준혁의 바람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편지를 들고 그놈 앞에 던져버렸지. 정미의 목소리에 60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남자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혜경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남편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 후로는 그놈이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와는 20년을 그렇게 살았지. 말도 안 하고 밥상도 따로 차리고. 고은은 상상할 수 없었다. 20년간 한 집에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왜 이혼은 안 하셨어요? 그때는 이혼이 쉽지 않았어. 특히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살기는 불가능했지. 정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놈이 죽을 때까지 원망했어.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거든.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혜경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와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아팠다. 엄마, 저도 비슷했어요. 뭐가 비슷해? 제 남편도.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했거든요. 정미가 혜경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네. 저는 엄마보다는 운이 좋았죠. 이혼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혼자 애 키우기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전 이혼 직후의 절망감이 되살아났다. 고은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났다.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는데 자신은 항상 엄마와만 다녔던 것. 엄마, 저 때문에 더 힘드셨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살 수 있었어. 너라도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혜경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때 정미가 갑자기 일어났다. 잠깐만. 뭔가 보여줄 게 있어. 정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거 봐.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일기장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그때 썼던 일기들, 그리고 그놈한테 보내려다 말았던 편지들. 정미는 그 중 하나를 꺼냈다. 60년 전 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이거 읽어봐. 고은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당신이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당신의 배신으로 내 마음은 매일 죽어갑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고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의 절망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이 편지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낼 수 없었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정미는 다른 일기장을 펼쳤다.
이것도 봐. 19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그 놈은 또 부산으로 내려갔다. 아이들이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예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매일 거울을 보며 자책한다. 혜경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이혼 직후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 엄마,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그러게. 여자들은 왜 자꾸 자기 탓을 할까? 정미가 한숨을 쉬었다. 60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고은도 공감했다. 3년간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위로가 되었다. 할머니, 그럼 지금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세요? 정미는 잠시 생각했다. 원망.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나 봐. 6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매일매일. 그런데 어떻게 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때 멀리서 지장함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따라 더 슬프게 들렸다.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네. 정미의 말에 고은과 혜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내일 다시 절에 가볼까요? 그래도 될까? 법현 스님께서 언제든 오라고 하셨잖아요. 다음 날 오후 세 여자는 함께 지장함을 찾았다. 혜경도 처음으로 함께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모두 오셨네요. 법현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스님, 저희 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혜경입니다. 개경 보살님,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법현 스님의 한마디에 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위로였다. 스님, 저희가 어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은이 말했다. 힘든 이야기셨나요? 네, 할머니와 엄마 모두 비슷한 상처가 있으셔서. 법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우렸다. 그런 상처들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이라고 하셨죠. 할머니의 아픔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아픔이 딸에게. 정미가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 때문에 제 딸에게 간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하는데요? 혜경이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법구경에 나오는 근본 가르침입니다. 자비요? 우리를 배신한 놈들한테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아프게 하거든요. 법현 스님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를 보면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 식, 명색, 유깁, 초, 수, 예,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고통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착과 분노도 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계속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세 여자는 조용해졌다. 어려운 불교 용어였지만 뭔가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께서는 60년간, 혜경 보살님께서는 15년간 그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세월 동안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요. 고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은 아마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작 상처받은 분들은 매일매일 그 고통을 되씹으며 살아오신 거죠. 정미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미움을 놓는 방법이 있나요? 혜경이 진심으로 물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자신의 집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집착이요? 네. 내 남편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라는 집착 말입니다. 고은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준혁에게 그런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탐진치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무명이죠. 집착이 강할수록 그것이 깨졌을 때의 충격도 크죠. 하지만 원래 세상은 무상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보였다는 거네요. 정미가 씁쓸하게 말했다. 바보가 아니라 인간이었던 거죠. 사랑하고 믿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고요. 법현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사성제를 보면 고진멸도입니다. 고통이 있고 그 원인이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고 그 방법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고통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여자는 각자 생각에 잠겨 걸었다. 엄마, 스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고은이 공감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프게 사는 것보다는. 그날 밤 정미는 다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60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일기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정말 자신을 자유롭게 해줬는가. 혜경도 잠들지 못하고 15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을 미워하며 살아온 세월들. 그 미움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더 외롭게도 만들었다. 고은은 준혁을 생각했다. 3년간 그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는 새로운 연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원망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밤이 깊어가면서 세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바뀔 때가 온 것은 아닐까? 60년, 15년, 3년. 각자 다른 시간이지만 모두 같은 고통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때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무상하고 무아인 세상에서 집착을 놓고 자비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월 중순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정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했고 어떤 날은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60년 전 남편의 불륜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했다. 그 계집년이 또 왔어! 새벽 3시 정미의 소리에 고은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보니 정미가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고은아, 그 여자 봤지? 우리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 할머니, 꿈꾸신 거예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미는 계속 흥분해 있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혜경이 급히 달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혜경아, 얘가 봤지?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어! 엄마, 진정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정미를 달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시간이 넘도록 그 여자에 대해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지친 기색이 역력한 혜경과 고은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제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다음 주에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하더라. 더 나빠지시는 건 아니죠? 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의사로부터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정미가 부엌으로 나왔다. 어젯밤과는 달리 맑은 표정이었다. 고은아, 오늘 절에 가자.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법현 스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후 할머니와 손녀는 다시 지장암을 찾았다. 법현 스님은 법당에서 좌선을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할머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스님,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요.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신다고. 그런가요? 힘드시겠어요. 법현 스님이 차를 우리며 정미를 바라봤다. 할머니,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정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스님, 나 용서하고 싶어. 고은이 깜짝 놀랐다. 그토록 분노했던 할머니가 용서를 말하다니. 용서요? 내 남편, 그리고 그 여자도 이제 용서하고 싶어. 법현 스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스님 말이 맞더라고. 60년간 원망하며 살았는데 정작 가장 고통받은 건 나였어. 그놈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아직도 아파하고 있잖아. 정미의 목소리에 깊은 깨달음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지 하지만 이제 나이도 많고 기억도 점점 사라져 가는데 마지막까지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 고은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고은아, 너도 그래야 돼. 나처럼 평생 원망하며 살지 마. 네. 할머니 알겠어요. 법현 스님이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 했죠. 할머니께서 그걸 깨달으셨네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입니다. 지혜로운 깨달음이죠. 그런데 스님, 어떻게 해야 해?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분들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빌어준다고. 네.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비관입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 죽기 전에라도 이 마음을 비우고 싶어. 그 주말 혜경도 함께 절을 찾았다.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자신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스님, 저도 어머니처럼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신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네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당연합니다. 15년간 화를 내며 살아오셨으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죠. 법현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혜경보살님, 혹시 그분을 미워하면서 얻은 게 있나요? 얻은 것이요? 네. 분노가 주는 힘 같은 것 말이에요. 혜경은 잠시 생각했다. 있어요. 화가 나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럼 그 분노 덕분에 지금의 혜경보살님이 된 거네요. 그렇네요. 그럼 이제 그 분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떠나보내는 건 어떨까요? 15년간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 가도 된다고요. 혜경은 스님의 말에 뭔가 새로운 관점을 느꼈다. 분노를 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준 면도 있었구나. 스님,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건가요? 네, 팔정도 중에서 정견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분노도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법현 스님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업에 대한 이해예요.
업이요? 네.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라고 하죠.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고은이 궁금해했다. 그럼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은 나쁜 업을 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또 다른 업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업 말이죠. 정미가 끼어들었다. 그럼 내가 60년간 미워한 것도 나쁜 업인가요? 할머니, 미워하신 마음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죠. 법현 스님이 설명을 계속했다. 업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은 소멸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둘째, 업은 확대돼요. 작은 선행도 큰 복으로, 작은 악행도 큰 재앙으로 커집니다. 셋째, 업을 짓지 않으면 결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혜경이 물었다. 좋은 업을 쌓으시면 됩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나쁜 업도 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님,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 업 때문인가요? 고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희망적이라고요? 네. 원인이 있다는 건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법현 스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것도 좋은 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용서받을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선업의 힘입니다. 새 여자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혜경이 말했다. 제가 고은이한테 남자들을 불신하라고 자꾸 말하게 되는데요. 제 상처 때문에 딸까지. 걱정되시는군요. 네. 고은이가 연애하는 걸 보면 불안해져요.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그건 고운 양의 업이에요. 보살님이 대신 경험해 줄 수는 없잖아요. 법현 스님이 좀 더 설명했다. 업에는 개별업과 공업이 있어요. 개별업은 개인이 혼자 짓는 업이고, 공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업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겪는 일들은 대부분 공업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비슷한 상처를 받은 것도 네, 함께 풀어야 할 업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경은 고은에게 말했다. 고은아, 엄마가 너한테 남자들 조심하라고 자꾸 말했지?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었어. 고은은 어머니의 솔직한 말에 놀랐다. 너는 너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의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그럼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또 상처받으면 그때는 그때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리고 법현 스님 말씀처럼 그것도 내 업이야. 피할 수는 없어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는 있을 거야. 고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엄마의 따뜻한 말이었다. 3월 초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정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의사 선생님, 할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치매 환자분들이 종종 겪는 일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이 온 것 같습니다. 위험한가요?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혜경과 고은은 병실에서 정미를 지켰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가끔 중얼거렸다. 용서해. 이제 용서해. 정미는 꿈속에서도 그 말을 반복했다. 법현 스님도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식이 없으세요.
하지만 계속 용서해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군요. 이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는 것이죠. 스님은 정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연부를 외웠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3일 후 정미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 할머니, 고운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고은아, 혜경이는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엄마. 혜경이 다가갔다. 혜경아, 고생 많았어. 미안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혜경아, 내가 평생 남편을 원망한 것이 너에게도 상처가 되었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욕을 하며 산 것이 너희 마음에 독이 되었어. 내 분노가 너희에게 업이 되어 전해진 거야. 고은아, 할머니가 평생 미워하며 산 모습을 너희가 보고 자랐구나. 그래서 너희도 남자들을 믿지 못하게 된 거야. 내 원망이 너희에게 상처로 이어진 것. 이것이 업의 대물림이었어. 정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엄마, 괜찮아요. 고은이도 나 때문에 연애 못하고 미안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내 상처를 너희한테 물려줬어. 그게 가장 잘못된 일이었어. 정미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고은아, 사랑해. 무서워하지 말고. 네. 할머니 알겠어요. 혜경아,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 나 때문에 혼자 살지 말고. 혜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남편, 그 사람도 용서한다고 전해줘. 네, 엄마 알겠어요. 정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아. 자비로서만. 그리고 업은 업으로 갚지 말고 덕으로 갚아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정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이틀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법현 스님이 추도사를 읽었다. 정미 할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60년간 품어온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업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장례식 후 혜경과 고은은 할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엄마, 이거 봐요. 고은이 책상 서랍에서 새로 쓴 일기를 발견했다. 마지막 며칠간 할머니가 쓴 것 같았다. 2월 28일. 오늘 법현 스님께 용서에 대해 물어봤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보기로 했다. 60년간 미워했으니 이제 사랑해보자. 3월 1일. 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줬다. 처음엔 억지스러웠는데 조금씩 마음이 편해진다. 이것이 자비관인가 보다. 3월 3일. 고은이와 혜경이가 걱정된다. 내 상처를 물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그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나쁜 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혜경은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읽으며 울었다. 4월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고은은 대학원에 복학 신청을 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소개팅 약속을 잡았다. 엄마, 저 오늘 사람 만나러 가요. 그래.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구나. 잘 모르겠어요. 만나봐야죠. 혜경은 예전처럼 걱정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하지만 엄마, 혹시 또 상처받더라도. 그때는 그때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그것도 내 업이야.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돼. 고은은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한편 혜경도 변화하고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음식점에서 만난 단골 손님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50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두렵긴 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다. 5월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정미의 49제를 위해 지장함을 찾았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것 같네요. 법현 스님이 말했다. 네, 덕분에 저희도 변할 용기를 얻었어요. 해경이 대답했다.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희생이요? 네. 60년간 아파하신 것도 마지막에 용서하신 것도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어요. 악업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은은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새삼 느꼈다. 스님, 할머니가 쌓으신 좋은 업은 저희에게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가족의 선업은 후손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이를 음덕이라고 하죠. 할머니의 용서와 자비는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거예요. 법요식 후 두 사람은 할머니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 저희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미워하며 살지 않을게요. 좋은 업을 쌓으며 살게요. 고은이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고은이도 이제 자유롭게 살 거예요. 악업의 고리를 끊었어요. 해경도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할머니의 축복 같았다. 엄마,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러게. 할머니가 우리에게 봄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할머니 무덤을 떠났다. 뒤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6월 어느 날 고은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다.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니? 네. 아직 완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뭐가 달라? 제가 달라졌거든요. 예전처럼 상대방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 말이에요. 해경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다.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일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 자비와 비슷한 거겠네. 엄마도 누군가 만나세요. 나, 이 나이에?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라고. 좋은 업을 쌓으라고요. 해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가을 정미의 일주기 때 새 여자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60년, 15년, 3년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지장함의 종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축복의 소리로 들렸다. 정미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업은 업으로 갚지 말고 덕으로 갚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 여자의 겨울을 끝내고 따뜻한 봄을 가져다 주었다. 악업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업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